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강세 마감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시장 또 밀렸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은 공매도 금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2차 전지주가 연일 약세권인 가운데 어제는 실적 쇼크를 냈던 한미 반도체의 여파가 컸습니다. 뭐든지 기대가 큰 고평가 현상을 유지하기란 참 힘든 법입니다. 오늘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파란 줄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연일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좀 내려오는 분위기입니다. 내일 10월 예상치는 3.3%입니다. 9월에 3.7%였으니까 3.7%보다는 계속 내려오고 어떻게 보면은 하락세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페드가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연일 이렇게 내려간다고 보면은 페드가 더 이상 빡빡하게 금리 정책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유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대로 좀 걸어보고요. 이렇게 CPI가 발표가 되면 미국 주식시장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강관의 증시 8과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해진 그 순서죠. 외신과 미국 시장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가은 캐스터 전해주세요.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강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22%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08%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 여파를 그대로 소화하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될 CPI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고요. 또 국채금리도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조금은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78달러까지 어제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3거래일째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펙이 어제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면서 가격이 소폭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번에는 기사들 함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가져온 기사이고요. End Trader See Options Expiry Explaining Surge from Year Low라는 기사입니다. 달러 엔 환율이 장중 151.92엔까지 올라섰습니다. 1년 내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장중에 151.92엔을 기록한 이후에 151.21엔까지 상승폭을 급격하게 축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여러 가지 추측을 좀 내놓았는데요. 우선 152엔에 가까워지게 되면서 BOJ가 작년 10월처럼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서 엔화를 매수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로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최근 일본 재무상은 엔화의 급격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긴장하고 대응하겠다라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은행의 개입이라기보다는 외환은행 내에 있는 옵션 포지셔닝 변화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달러 엔 환율이 152엔 근처까지 가면서 일본은행의 개입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스스로 엔화 매도에서 매수로 포지셔닝을 바꿨기 때문이다라고 풀이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Restoring U.S.-China Military Communication, a top agenda item for Biden-Xi Summit이라는 기사고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다룬 기사입니다. 미중 군사소통복원이 이번 바이든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최우선 의제가 될 것이다라는 소식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5일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별도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라는 점 짚어드렸었는데요. 일단 핵심 의제는 대만 문제 그리고 반도체 수출 규제 이 부분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우선 아젠다로는 군사 채널 복원을 다룰 예정이다라고 밝힌 건데요.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통신을 끊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다시 연결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설리번 보좌관은 복잡한 미중 관계를 관리하려면 정상 간의 대면 회담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관리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작년 8월이었죠.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좀 항의를 하면서 군사 당국 간의 대화 채널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해 2월에는 미국이 본토를 가로지르던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했던 것을 빌미로 삼아서 미중 군사 실무자급 대화까지 끊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앞서 예정되어 있었던 옐런 장관과 허리펌 부총리는 면담에서 양국이 공급망 분리, 즉 디커플링을 모색하지 않고 함께 가겠다라면서 다소 화해 모드를 좀 풍기기는 했는데요. 특히 경제 채널 간 소통도 강화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화해 모드가 군사 채널 복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될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섹터별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유가가 상승하면서 에너지 섹터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섹터가 뒤를 이었고요. 국채 금리가 다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표 배당주로 분리가 되는 유틸리티 쪽 섹터 이 부분의 낙폭이 가장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들 하나씩 좀 짚어볼 텐데요.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부터 보시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59%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H200을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보다 속도가 2배가량 빠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요 또한 우리나라 관련주에서도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엑손모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5%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채굴에 나서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건데요.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 이 채굴을 하면서부터 2차 전지주에 힘을 좀 줄 수 있을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은 전일 대비해서 무려 4%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그동안 보잉 항공기 주문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737 맥스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재주문할 수 있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국 언론에서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라고 시장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4% 넘게 강세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어서 TSMC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1.05% 하락하면서 장을 닫았습니다. 일단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10월 매출이 지난 2월에 이어서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SMC의 10월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7%가량 늘어나게 되면서 한화로 계산해봤을 때 약 9조 9,518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TSMC의 매출 회복세를 두고 코로나19 이후 좀 침체됐던 반도체 산업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열풍으로 거대 언어 모델인 LLM을 훈련하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매출 발표로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도 힘을 좀 보태줄 수 있을지 주가의 흐름 함께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애플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86%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의 최대 협력 업체인 대만 폭스콘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폭스콘이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처음으로 이 자체 제작한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면서 우주 산업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스콘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자체 제작한 저지구 궤도 위성 시제품 2기를 스페이스 X에 함께 실어서 쏘아 올린 상태인데요. 이번 인공위성 발사를 통해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입증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면 대만 정부와 또 기업 측의 수요 또한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정부는 해저 케이블에 기반한 현재 인터넷 연결망을 저지구 궤도 인공위성 등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스콘이 이번 우주 산업 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애플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이 부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팔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반도체 선전, 대중 수출도 0.1% 감소에 그쳐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11월 수출이 3.2%가량 상승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반도체 수출이 이달 16개월 만에 1년 전 대비해서 1.3% 늘었는데요. 플러스로 전환된 굉장히 좋은 호재거리가 들어왔습니다. 반도체가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11월 수출도 3.2% 증가해 2달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이대로만 가면 월간 기준으로도 반도체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감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10일 기준으로도 반도체 수출 증가는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인데 올해 내내 꽁꽁 얼어붙었었던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풀리는 모양새입니다. 관건은 수출 증가세가 언제까지 이어가느냐인데요. 수입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문제였습니다. 이달 수입액은 전년 대비해서 1.2% 증가한 총 199억 7,007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무역 수지는 17억 4,100만 달러 적자였습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는 적자가 줄었는데 월간 무역 수지는 지난달 5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사 요약 한번 해볼게요. 반도체 플러스 전환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수출 3.2% 넘게 올랐고요. 1월 10일부터 이달 10일부터까지 182억 달러 정도 2달째로 상승을 했습니다. 원유 등 에너지 가격 급등에 수입은 조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요.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로 적자 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차가 세계 휩쓸 것 정주영 예언 EV 삼각벨트로 완성. 29년 만에 국내 신공장을 냈습니다. 바로 현대차의 이야기인데요. 13일 오전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열린 기공식에 정주영 현대그룹 선대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현대차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정 선대 회장의 생전 목소리를 복원해 들려줌으로써 이 정 회장은 머지않아 한국의 자동차, 우리의 자동차가 세계 시장을 휩쓸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현대차가 정 선대 회장의 메시지를 되새긴 건 울산 공장 내에서 주행시험장 부지에 2조 원을 넘게 투입해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울산 전기차 전용 공장은 현대차 그룹이 국내에 짓는 전기차 전용 공장 중에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데 이 현대차는 공장에서 2026년 상반기부터 연 2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030년 국내 전기차 생산 목표치는 151만 달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0달러 선 지분 60% 수준인 92만 대를 해외로 수출해서 글로벌 생산량을 136만 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라는 설명인데요. 향후 전기차 수요 확대에 맞춰서 생산량을 늘릴 경우 당초 계획을 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진단입니다. 자, 그럼 요약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성 광명에 이어서 울산에 전용 공장을 새롭게 짓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2030년 연 360만 대 중 41%를 생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탑3 도약에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공격적인 투자로 경쟁사와의 격차를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보틱스, 스마트 물류, 사람 중심 미래형 공장 구현. 이 현대자동차가 울산 전기차 신공장에 혁신적인 제조 설비를 갖춰서 임직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할 근무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라는 두 번째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전동화 시대에 정주영 현대그룹의 선대 회장의 인본주의 정신을 계승해 사람 중심의 공장을 구현하겠다라는 부분에 목표를 뒀는데요. 이 최신 제조 플랫폼을 기반으로 현대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부품 물류 자동화 등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 차종 다양화와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로보틱스와 AI 등 혁신 기술도 대거 반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약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I 기반 저탄소 제조 공법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혁신센터 실증 플랫폼을 적용할 것이라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AI와 로봇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살펴가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과 인미 아이페이펙에서 니켈 협정 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이고요. 중국에서는 기업인 만찬이 먼저다라면서 미국과의 회담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시진핑과 만남을 앞두고 신경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미중 양국이 현지 시간 15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기간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약 1년 동안 서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 치열한 삿바 싸움을 벌였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2일 전했습니다. 여전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한편 미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은 13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인 니켈에 대한 핵심 광물 협정을 열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는데요. 정상회담 핵심 주제는 인도네시아산 니켈의 핵심 광물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라면서 양국이 공식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을 함께 내놨습니다.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저희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은 기업인 먼저 앞으로 계속해서 또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미국은 제동에 걸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진핑을 만남을 앞두고 신경전을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 인니 니켈 협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를 현저히 낮출 것이라는 포부와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주 대박에도 힘 못 쓴 조선주, 연말엔 순풍 타나. 네, 주요 조선주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무려 42% 가까이 뚝 떨어졌고요. HD 현대중공업도 20%, 현대미포조선은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하락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 역시 21% 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조선주에 대해서 악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신주 수주를 앞세워서 상승 랠리를 펼쳤던 조선주가 피크아웃 우려에 올 8월 이후 20%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투자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국내 조선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연말부터는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한화오션의 그 주가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40%
넘게 급락했습니다. 올해 고점을 기록한 7월 11일과 비교한다면 거의 반토막이 난 셈인데 HD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이 기간 코스피 하락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개별 종목의 주가 흐름이 시원치 않다 보니 조선주를 주로 담은 상장지수 펀드들도 덩달아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 조선주의 주가 흐름이 8월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것은 조선 수주 물량과 선가가 올해 정점을 찍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은 국내 조선 3사의 내년 컨테이너선과 LNG 선발수가 예년보다 모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실적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어 이 주가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직 피크아웃을 논의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평가까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약본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발주 선가 피크아웃 우려 고조에 석 달 새 20% 넘게 뚝 떨어졌습니다.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느낌이고요. ETF 역시도 침몰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43%가 넘게 급락했고 실적 호전 지속적인 그런 부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스마트폰 시대 새 캐시카우로 뜨는 LLW D램. 네, 최근에 고대역폭 메모리 테마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뿐만 아니라 다른 D램이 출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바로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된 기기 대수 전망인데 스마트폰은 5억에 대해서 지금 10억으로 거의 2배가량 뛰었고요. 태블릿과 스피커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부터 계속해서 5년, 6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챗 GPT가 이끈 생성형 인공지능에 이어 이번에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열리면서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에 주목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서버와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 등 정보 기술 자체에서 AI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와 이 전력 소모는 낮고 크기도 더 작은 반도체가 탑재되어야 합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에 이어 새로운 캐시카우 등장이 임박한 셈인데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저지연성 와이드 LLW D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LLW는 기존 모바일 제품인 LPDDR 대비 대역폭을 높인 특수 D램인데 이 대역폭은 전송 속도와 비례하기 때문에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훨씬 유연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삼성전자의 자체 개발 생성형 AI 가우스의 모바일 제품에 탑재를 시작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도 내년 초에 출시 예정인 플랫폼 애플의 차세대 증강현실 디바이스도 특수 D램을 공급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릴 겁니다.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그리고 확장현실, 증강현실 등 이 IT 기기 내에서 다양한 기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HBM 이어서 LLW D램 시장이 확대되면서 고객 맞춤형 메모리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요약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AR 기기 등 수요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내년 말에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비전 프로용으로 공급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파도 소식입니다. 어제 한미 반도체와 더불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겪었고요. 파도, 사기 IPO 논란에 금융감도 실적 재점검을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사기 기업 공개 논란에 휩싸인 파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실적 부풀리기 여부를 재점검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과 거래소는 최근 파도의 대표 상장 주관사인 NH증권과 공동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의 상장 심사 당시 제출한 실적이 적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전해주었는데요. 이 두 기관은 우선 코스닥 상장 당시에 제시한 전망치와 실제 실적 간의 큰 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 관련 신청서나 첨부 문서에 투자자
투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라는 방침이 있는데 이 파도는 홈페이지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혹한기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라면서 상장할 때까지만 해도 이를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장 과정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파도 주가는 최고가 47,100원 선에서 뚝 떨어지면서 10,000원을 겨우 웃도는 현상인데요. 지금 요약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파두 사기 IPO 논란에 금융감독은 실적을 재점검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이 3억 원으로 예상과 큰 차이, 괴리가 굉장히 컸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파두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을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 기대감, 자금 유입도 압도적. 네,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NFT 관련해서도 상승력이 굉장히 컸었는데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제가 이 내용을 한 2주 전쯤에 갖고 왔습니다. 2주 전쯤에 갖고 왔는데 계속해서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내용들도 조금 덧붙이고 싶어서 관련 내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3만 달러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3만 7천 달러 초반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안에서 등락은 계속해서 거듭해서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방을 좀 더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는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 관련했을 때 여전히 이로 인해서 자본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직까지 현물 ETF가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기관들 쪽에서의 자금이 상당 부분 비트코인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점 같은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자금이 들어왔을까라고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비슷한 예로는 MSCI 쪽으로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종목군이 이제 MSCI 쪽에 편입이 된다면 관련 종목군들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편입이 되고 나서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관련 종목군들, 예비 후보군들에 대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수급이 이루어진 다음에 편입이 된 이후부터는 조금씩 차익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한 흐름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도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관련했을 때 추가적인 움직임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년 1월에
그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물론 현물 ETF가 출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셈법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현물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롱과 숏 두 가지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서 그때부터는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방향성에 대한 문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자금에 대한 유입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더 나올 수가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내년 4월이 반감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반감기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수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공급이 절반으로 현저하게 감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기관들이 현물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뒷받쳐주고 있는 것에 대해 뒷받쳐주고 있는데 공급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되지 못한다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는 연말까지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블랙록 쪽에서 아이쉐어즈 이더리움 트레스라는 법인을 등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어. 아이쉐어즈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의 ETF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블랙록이라는 기업 자체가 좀 대단합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가 ETF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한 건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기업이 ETF를 출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다수가 성공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는 마당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관련했을 때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대중화가 되고 있고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 모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 쪽에서만 움직이고 있고 아직까지 기관들의 자금 자체는 비트코인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 시장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주격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쪽에서의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게 된다면 알트코인 쪽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승 기대감에 이더리움 역시도 함께 상승세를 탈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가상자산 시장이 정말로 회복이 될까?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봤는데 그동안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만 오르고 있고 거래량 자체는 FTX 사태가 나오기 이전의 거래량 그러니까 60%의 거래량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만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더해서 거래량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관련 시장이 조금씩 회복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달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 자체가 전월 대비했을 때 89%가 증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자금들이 몰리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NFT라든지 STO라든지 다른 그동안 우리가 외면을 했던 시장들 있잖아요. 가상자산
쪽이지만 우리가 좀 많이 외면했던 쪽에서도 거래량이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FT 쪽이 있는데 이쪽과 관련했을 때도 10월 말부터 NFT 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는 편이고 관련 종목군들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닥가 대비했을 때 약 30% 넘게 상승한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래량 자체도 10월 초부터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와 주면서 관련 종목군, 코인베이스라든지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라든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NFT 시장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STO 쪽이랑도 함께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가상자산 쪽이지만 좀 당국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 물론 좀 진행은 나와주고 있긴 해요. 진행이 나와주고 있고 뭐 정책에 대한 입법 공청회라든지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가상자산 쪽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장의 외면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가 통과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연내에는 목표가 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NFT, STO까지 함께 연결을 지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지 바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파생적으로 다른 섹터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우리기술투자, 위지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기술투자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두나무라고 하는 게 업비트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플랫폼에서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점유율 약 80%에서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에서의 거래가 활발하게 주게 된다면 수수료 쪽에서의 매출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의 매출의 증가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박스권 라인, 바닥권 라인대에서 움직였다가 10월 중반부터 움직였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2주 전쯤에 얘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한가를 한번 가고 그다음에 일정 라인대에서 버티는 라인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꾸준하게 5일선을 타고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우상향을 하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신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이 라인대 같은 경우는 좀 더 투자를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위지트라는 종목인데 위지트 같은 경우에 좀 특별한 이슈가 있습니다.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IPO를 추진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물론 상장 목표 시점이 25년 하반기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기가 멀어요. 시기가 멀지만 관련했을 때 지금 비트코인 관련했을 때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IPO까지 한다라고 하면 관심이 크게 모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분과 관련했을 때 좀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위지트의 경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좀 얇아요. 호가가 좀 얇고 단주 거래를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위지트의 경우에 좀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었을 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볼 종목은 갤럭시와 머니터리입니다. 이 종목은 STO, NFT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비트코인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왔을 때 함께 올랐다가 꾸준하게
올라타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5선을 타고 올라와 주고 있고 차트의 모양 자체도 빨간불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관련했을 때 비트코인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NFT라든지 STO 같은 종목군은 큰 관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3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우리기술투자와 위지트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2종목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펀더멘탈로 LX 세미콘 두 회사 모두 IT 회사 되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들어가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이 주가가 좋습니다. 제가 제목을 전공정 관련 대장주다 이렇게 해왔어요. 전공정. 기술 장벽도 높고 진입 장벽도 높은 데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오래오래 하죠. 기술 수준을 아주 상당히 고난도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기도 어렵고 한번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경쟁이 많이 이렇게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회사들이 전방산업이 이거 안 좋으면 캐펙스 사이클이 안 좋으면 같이 밀려났다가 좋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을 타는 그런 회사일 수도 있는데 다른 회사보다는 좀 차별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파란 줄로 이렇게 전공정 관련되는 8개사를 제가 이렇게 쭉 해봤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보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훨씬 주가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앞으로도 중국 쪽 이쪽에도 이제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도 뭐 전체적으로 시장 좋아지면서 이쪽은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쪽에서 수요가 올라오는 것도 있고 중국 쪽도 계속 꾸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24년에 가서는 이제 D램 쪽 말고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쪽에서 해외 고객사, 이쪽 신규 고객선이 확보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주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BNK증권입니다. 3분기 낮아진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이것도 사실은 호재죠. 시장 기대치가 높으면은 어제같이 한미반도체 같이 고밸류에이션이다 그러면 시장 기대치가 높은 거잖아요. 높은 거 대비해가지고 너무 안 좋게 나오니까 어땠습니까? 주가 12%씩 떨어집니다. 근데 시장 기대치가 낮다? 그러면 기대가 낮으니까 조금만 잘 나와도 주가는 좋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수주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지금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배종찬 소장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이클은 좋아진다 이런 생각으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BNK는 38,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주 방향성이 명확해지고 있다.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입니다. 다월투자증권은 여러 가지로 투자 포인트들이 증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회복세가 차별적이다. 이게 좀 포인트로 좀 보자 이런 얘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해외에서 비메모리 고객향으로 신규 진입할 수 있다. 요거 기대감을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까지 D램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뉴스는 많이 들었어도 비메모리 쪽, 해외 쪽 이쪽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상당히 큽니다. 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주가가 재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주가 배수라고 하는데 이 멀티플이 상향될 수도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거래되던 멀티플의 밴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여드리죠. 역사적 그 밴드를 벗어나서 다른 밴드로 가버릴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그게 주가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있죠. 주가가 지난 10월 말에 쭉 같이 시장 밀리면서 같이 밀리곤 했습니다마는 되튈 때 다른 데보다도 역시 강하게 되튀고 있고 전공정 관련주 중에서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거래량이 11월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약간 밀려 내려가면서 계속적으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IT 중에서도 HBM 관련주 어제 조금 밀렸습니다만은 이쪽에서 새로운 루트를 뚫을 수 있는 회사들은 주가는 계속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매 잔고 보겠습니다. 현재 3.0%입니다. 지금 이렇게 노란 게 그 공매 잔고가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시계열을 지금 반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최근입니다. 공매 잔고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렸을 수도 있고 지금 3% 이거는 시장 평균 0.4%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0.4%보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공매 잔고가 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적 밸류엔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역사적 밸류, 현재 존재하는 밸류의 상단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는 야 이제는 팔아야 되는 시점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4년에 비메모리향으로 새로 고객이 확보된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 더 뻗어 올라갈 수도 있겠다. 최근에 분위기 좋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포워드 PR입니다. 17.9배.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높죠. 코스피보다는 한 7, 80% 이렇게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만은 이쪽 전공정 쪽이 다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기도 힘들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계속 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리레이팅이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괜찮아 보입니다. 목표 주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15%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은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펀더멘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LX 세미컨입니다. 오래간만이죠. 자, 차트를 보시면 파란 줄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왔죠. 왜 내려온 이유는 3분기에 아이패드, 아이폰 이쪽으로 지금 승인이 좀 늦게 났습니다. 9월에서야 그 아이폰 15 프로 맥스 이쪽이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쭉 밀려 내려오다가 이제는 좀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감히 올라오는 거죠. 아이폰 그것 때문에 스몰 DDI 매출이 3분기에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20% 넘게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게 4분기에는 전분기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에 90%까지 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러면 영업 마진도 좀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3분기의 영업 마진은 4%까지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작년에 22년도에는 스몰 DDI 이쪽에 계속적으로 수요가 좋다 보니까 가격들이 좋았었는데 계속 가격이 안 좋았었죠. 그런데 가격적인 것도 있고 여기서 조금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상당히 좋아지고 가격적인 것도 약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LX 세미콘이 지금 앞장서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키움증권입니다. 시선 아이패드로 갔다. 그래서 3분기는 지나간 거죠. 컨센은 하회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고 아이패드 이제 24년에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고객사도 다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적용되는 기계도 좀 기기가 다변화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사이클은
좋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여기는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주가 매력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전히 DDI 수혜 스토리를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현재 미니 LED 쓰고 있죠. 24년도부터 계속 OLED를 이제 추가할 예정이고요. 13인치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부터 OLED가 들어옵니다. 아이패드 프로 20.3인치죠. 요거 폴더블 OLED로 해서 26년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24년도부터 뭔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멘텀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면서 주가는 먼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이 지금 매수를 주도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는데 어제도 주가가 좀 위로 뻗었습니다. 거래량이 상당하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거 지금 지분을 좀 뺏기고 있다. 천천히 파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0.3% 시장보다 좀 낮죠. 그러니까 공매도에서 들어오는 매수가 아니고 이것은 진성 매수로 좀 봐주자 이런 제 생각입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서도 펀더멘털로 들어오기 아주 손색이 없는 주식입니다. 지금 1.1배 이 PBR 제일 최하단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빠질 때마다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바라보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워드 PR입니다. 포워드 PR LX 세미콘 7.0배입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그렇고 코스닥 대비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보겠습니다. LX 세미콘 목표 주가 대비 30% 정도 상방 여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러 주성 엔지니어링, 펀더멘털 LX 세미콘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미국 신용 등급 악재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만이 홀로 상승했고요. 오늘의 일면 현물 비트코인 ETF 기대감, 자금 유입도 압도적. 가상자산 회복 수혜주 찾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주성 엔지니어링, 펀더멘탈은 LX 세미콘을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